대응하기를 바라면서 정책의 뒷받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주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체전이 열리는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도의 정신건강 예산 문제와 저출생 저성장 시대에 맞는 경남도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순위부터 언급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도가 처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경남의 행정은 타 시도에 비해 여러모로 상위권이지만 정신건강 예산은 만년 최하인데도 변화가 없으니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보건복지부가 펴내는 최근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최하위입니다. 동료 의원과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건강 예산 산출식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경남 현황은 어떤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그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과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예산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2년 기준으로 우리도 정신건강 예산은 20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예산액으로는 6,199원이 됩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총액 규모는 전국 7위가 됩니다. 그래서 7위가 되는데 이걸 1인당 인구로 나누다 보니까 전국 최하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22년 경남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6,000원 정도입니다. 14,000원 정도인 전북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만 최하가 아니죠? 예, 지속적으로 5년 동안에 2차례 외에는 최하위였습니다. 네. 민간 정신재활시설 수가 대구, 부산은 뭐 18개인데 그 답변을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저희 예산 수준이 좀 낮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이제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인구수로 나눈 부분이 있고요. 그 인구수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도에 사는 부분은 국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매칭 사업이라서 지자체 운영 예산은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도 지원은 안 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정신 의료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거의 뭐 병상수 수는 2위에 달하는데 정신재활시설 수가 전국에서 거의 다른데 뭐 부산대우 같은 경우는 다 20개 가까이 되는데 18개 말씀하신 전북 같은 경우는 24군데가 있는데 우리 도는 6군데밖에 없어서 그 수치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적은 측면이 있다. 1인당 예산 규모로는 그 정신건강 사업을 판단하기 무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정신재활시설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행정의 몫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지표에 지난 5년 동안 경남은 3번째 하위, 나머지 2번은 15위, 16위였습니다. 특정 도정과 도지사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도민의 정신 건강이 정말로 양호해서 이 정도 예산이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하면은 2022년 기준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 숫자입니다. 치매를 제외한 F코드, 즉 정신질환 질병 코드로 치료를 받은 실인원인데요.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전국 8위, 양극성 장애는 10위입니다. 하면은 경남도가 자살응급 혹은 정신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기개입팀이 최근 4년간 운영한 건수입니다. 위기개입팀에 운영되는 효과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의 응급 상황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경남도민의 정신건강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쓰는 지표가 스트레스 인지율하고 우울감 경험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한 23.1%, 우울감 경험률이 6.9% 이게 수치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치보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올해부터 지사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가지고 위기 계획팀을 상계 근역으로 나눠 가지고 상담과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이 전국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네, 스트레스 인지율은 좀 낮고 우울감은 조금 높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전국과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표와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국 평균 예산이 10% 안팎의 증가분을 보이다가 2021년에 와서 23%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경남도의 예산도 그나마 2단계 오른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정부 기금 사업이 50%가 되고 대부분 그에 대한 센터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1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예산이 정액됐고 당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에 따라서 좀 예산이 증가됐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도 발굴을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기로 인해 복지 예산을 늘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크게 볼 때 2019년에 발생한 안인덕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우리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주 하나 아파트에서 모두 5명의 목숨을 빼앗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화면은 사건 당시 지역 신문들의 일면입니다. 안인덕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남 또한 사건 발생 2개월 후 정신자살 응급자에 대한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 팀을 또 확대 운영했고 2021년에 와서 전국과 경남의 정신건강 예산이 급증한 데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사회의 영향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약됩니다. 특히 발생한 그 지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 정책의 선전지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은 24시간 위기 개입팀을 만들었고 지금껏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뿐이었다고 할까요? 시작만 해놓고 그 후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우선 행정 입원 관련 예산입니다. 안인덕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부터 수차례 신고와 민원이 빗발쳤고 안인덕 친형이 그를 입원시키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허사가 된 겁니다. 만약 안인덕이 그때 병원에 입원했더라면 그래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국장님. 예.
행정입원이 필요한 도민은 입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 행정입원을 위한 예산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옵니다. 얼마나 빨리 소진되고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행정입원은 시장구청장이 이제 행정적으로 입원시킨 다음에 치료비 지원한 사업인데 지난해 기준에 4억 3천만 원 가지고 518명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도보다 한 100명이 늘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비하고 다 매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3-4개 시군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소진이 미리 됐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만큼 위에서 안 내려와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진주시 같은 경우에 별도 시군에서 약간 3천만 원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 예. 현장에서 저게 소진된다는 이 좀 답이 조금 뭐 다릅니다. 다른데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력 문제인데 2023년 경남 정신건강개입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4천 남해, 함양, 거창 4개 시군에 없었는데 제가 2024년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어제 찾아봤어요. 이 지역에 다 충원이 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그 저희들 기초 그 센터 같은 경우에 직영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4군데 빼는 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 요원으로 이제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채용 못한 데는 저희들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건강 전담 전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전문 요원은 다 현재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호사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 그 공무원보다 전문 인력으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설 부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자살 응급자의 응급실 뺑뺑이는 다른 시도까지 가야 합니다. 국장님, 백남에는 현재 근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지요? 예, 네,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권역 정신건강의료센터 2022년부터 복지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정신 환자가 신체나 이런 부분에 다른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지금 이제 6개 이제 당직 의료 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기관별로 별도의 그 신체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 협력하도록 구조로 되어 있고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많이 그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응급실 내에 그리고 별도의 인력도 뽑아야 돼서 병원에서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도 지금 의료 사태 좀 끝나고 나면 다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급당직 의료기관은 뭐 있긴 하죠. 한데 야간에는 응급 사항이 발생하면은 뭐 대처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간에는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자타에 위험이 있는 분 중 내외과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응급실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신응급 환자는 난동을 부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응급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응급실이 경남에는 없지만 강원, 전북, 대전, 울산 등 10개 광역시도에는 있습니다. 사실 응급 환자 밖에도 빠듯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자살 응급 환자도 똑같은 도민입니다. 또한 전국 통계에 따르면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겪습니다. 특히 남성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32.7%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근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걱정되는 것이 10대, 20대들의 건강입니다. 특히 자살입니다. 국장님, 최근 들어 10대, 20대의 아동 청소년의 자살 상담이 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광역센터에도 10대, 20대 자살 상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10대, 20대다 보면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오는 부담감이 많을 거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나 교우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많이 약화된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위기 개입팀이 상담 건수 중 10대, 20대 자살 상담 건수는 전체의 30%로 10건의 상담 중 3건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자살 상담이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위기 개입으로 간 숫자도 화면에서 확인하는 대로입니다. 국장님, 네.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아동 청소년들이 정신응급 상황 때 갈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정신의료센터가 없어서 성인 정신질환자와 함께 입원을 하는데 흡수력이 빠른 연령 특성상 질환을 배워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성인과 분리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 병원에서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희가 확인하면 저희 도내에 지금 35개 정신의료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13개는 소아청소년 입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2개 병원만 전담병동과 전담병실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중재팀이 있긴 하죠. 예. 뭐 보니까 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운영이 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예산 추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 청소년기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이 이제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경우 완치와 만성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보건의료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인력들은 위기 개념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릴 때가 위기가 아니고 그들이 퇴원 후 갈 곳이 없을 때가 진정한 위기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본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사실 가족과 그 주변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합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질환이 발병할 때 일시 쉼터와 같은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입원하면 장기 입원이 되는 우리나라 상황상 강제 입원은 꺼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이나 정신재활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박한수 지사님이 학대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외된 도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관련 예산이나 기구의 기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네. 소외된 도민이라면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도민, 일반인과 장애인 경계선에 있는 잠재적 그 질환자들이 당연히 포함되리라 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예. 도민들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올해 그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기 개입팀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올해 제일 바뀌는 부분이 7월부터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되면 그간에 저희가 발굴 상담한 분들이 더 이제 무료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소님이 특별히 지시해가지고 지금 예. 진행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장님, 결국 모든 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고 결국 그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 중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제일 마지막에 정신건강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면 다음 도정 질문 때에는 경남도의 1인당 정신 예산이 시도 중간치는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시도 중간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말씀드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에 늘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만 이게 인구 구조도하고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설립하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오늘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업무로 도민들이 소외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장시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서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와 주택은 인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인구 감소라고 안 하고 인구 붕괴, 인구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 붕괴가 절체절명의 키워드인데도 인구와는 별개로 가는 쪽이 아이러니하게도 도시계획과 주택개발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시안적인 도시계획 입안자와 개발 이익에만 충실한 민간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인구 감소가 문제다. 이 하면서도 인구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의 고성장 시대의 도시 정책을 펼쳐 중복과 낭비, 나아가 지역 소멸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의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택 보급률은 2022년 기준 17개 강역시도 중 6번째로 높은 109.3%로 전국 평균의 7.2% 높습니다. 여기에다 현 시점 건축 예정 아파트는 총 37,527세대입니다. 그제 아침 조간에도 나왔지만 올 4월 기준 경남의 준공후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36% 증가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후 어찌됐건 공급이 수요를 초월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빈집입니다. 다음 화면은 경남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과 미분양 아파트 해랑입니다. 지난해 그 기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11,565가구이고 미분양 주택은 3,682가구입니다. 기간 불문하고 비어있는 집이 도내 15,000가구가 넘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와 주택이 늘어나면 인구 감소와 외부 인구 유입이 함께 줄기에 주택이나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살던 집이 팔려야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 가인 공급되면 다세대 주택에 세를 내 노후 자금으로 충당하려는 어르신들은 세가 나가지 않아 애를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또 빈집이 될 겁니다. 구도심에 있는 주택에 살기 위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돌아올까요? 전체 주택의 무려 14%가 빈집인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도시의 스펀지화라고 합니다. 도시 내부에 빈집이 작은 부지 단위로 일정한 패턴 없이 상당량 발생하는 모습이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와 같다라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다음은 김해 구도심 빈집들입니다. 국장님, 이런 빈집들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심 내 빈집은 주거환경 저해나 범죄율이 계속 증가한 그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빈집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도 빈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예. 현장에 가보면 빈집을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이라고 표현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서물서물
그림자가 주변으로 뻗쳐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 빈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싶어 제가 회장인 구도심 공동화 현상 대책 연구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모시고 머리도 맞대보았습니다마는 현행 법령과 제도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제대 학술 용역을 맡겼더니 빈집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바로 정책의 실패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확산, 사업자의 편의에 충실한 재개발 사업, 지역 간 출혈 경쟁을 통한 제로섬 게임, 그에 소반되어야 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도로,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인프라의 무한 공급. 국장님, 이런 정책을 왜 실패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빈집의 주요 발생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전국적인 그 사회 현상입니다. 출산율 하락이나 인구 감소에 기인한 주택 수요의 자연 감소하고, 그 다음에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 외곽에 도시개발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구 정책이나 도시 관리 정책, 주거 정책에 대한 그 빈집 관리에 대한 일부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외곽에 있다고 아파트가 무조건 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국장님, 경남도가 도의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중앙정부의 부처나 지자체 모두가 인구 절벽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에 아무도 의심이 없던 10%를 웃도는 경제 성장을 보이던 시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지금과 같은 저출생, 저성장 시대에도 지속하다 보니 구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시에도 빈집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한 구도심과 신도시 모두 공공인프라 확충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재의 이중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그저 도시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쇠퇴의 일환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 제가 오늘 도정 질문에 나선 이유입니다. 우리 경남의 도시 정책이 이제는 확실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짓고 돈 챙겨서 떠나는 개발업자가 아무리 개발법령에 맞춰 서류를 갖춰 온다고 해도 이제 더는 외곽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외곽 신도시와 구도심의 공공인프라의 이중 예산 투입은 공공재의 낭비를 불러옵니다. 차라리 공공부문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도시 개발을 줄이고 비어가는 구도심을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더욱 독려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런 그 압축도시, 즉 컴팩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금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을 용역 중이죠. 예. 2045년까지 경남의 모든 공간에 적용할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본 용역은 그 시군의 도시계획을 조정을 하고 도내 그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도 전체 발전 방향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공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국 최초로 광역도 단위 공간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정책은 고도성장기의 도시외연 확장에 중점을 둔다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은 인구 감소나 고령화, 그다음에 지방 소멸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 발전 전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도시의 기능과 시설을 고밀화하고 복합화하고, 그다음에 거점 간 접근성을 강화한 도시형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 개념과
농산 어촌행 모델을 도입을 해서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늦었기는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러한 최상위 계획으로 저출생 저성장 시대 도시 경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정 질문 전에 도시 정책가와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의 결론은 경남도가 시군의 도시 계획을 좀 강력하게 개입할 권한은 거의 없다. 또는 평면적인 계획을 수립할 뿐 거기에 건축물을 올려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군의 권한이다. 그와 함께 시군도 업자가 개별 법령에 맞춰 개발 계획을 신청해 오면 공문이 안 된다고 할 권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국장님, 네. 뭔가 묘하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의 권한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경남의 모든 공간에 적용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국토기본법상의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종합계획은 발전 방향하고 그 전략만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은 광역 생활권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미래 거점의 발전 전략과 공간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재정비 시에 연계된 공간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하고 시군에서 수립되는 도시군 계획의 지침서 역할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나 훈령 제정 및 심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도가 도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 개정과 훈령 제정이라 아무튼 한번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지만 이 마스터 플랜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주민에게 선출된 시장 군수가 자신의 공약을 바탕으로 만든 법정 계획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상위 개념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혹 용역 따로 실행 따로가 아닌 마스터 플랜을 강하게 드라이버 걸 보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 용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 과정부터 도의 TF팀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이 해난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단 공간 전략 배치 계획에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와 그다음에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맹목적 개발에 따른 외곽 확장이나 사업 중복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이제 발전 전략을 시군과 함께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특히 이번 마스터 플랜은 행정구역을 넘어 4대 강역 생활권으로 나눠 공간 개념을 수립할 예정이라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심 생활권을 두고 2개 이상의 시군이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덜 소멸될 것 같은 시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런 그 갈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광역 생활권의 각 시군에서는 특히 그 중심 생활권을 두고 님비 현상이나 그다음에 핀비 현상 같은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이나 그다음에 생활활동 관련 계획들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인 지역과 관련해서는 인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업, 문화, 관광, 의료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 차원의 합리적 공간 배치 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시군과 갈등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자처럼 스펀지와 도너츠화되어 있는 지금의 도시를 경당과 꽃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어느 곳에 살아도 만족도가 높은 경남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우리가 큰 하나의 점으로 소멸하느냐, 작은 단위의 점으로 소멸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 시군 혹은 시도를 묶어 덩치를 키운다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경남은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으로 도민이 어디에 살든 무관하게 생활의 편의와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번 같은 도시계획 수립 시 도지사, 시장 군수와의 통큰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통합 논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예, 도지사입니다.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도정 반갑습니다.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 앞서 질문드린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과거에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고 또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이 정신 건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범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크게 정대되고 있고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이 각종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정신 건강 정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민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이제 통계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그 도민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좀 발굴을 하고 재정 투자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민간 부분과 함께 민간의 활력도 우리가 도민 정신 건강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노력을 하면서 도가 좀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예. 예산 증액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을 언급하기 전에 지사님, 어제는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고위급 사자 회동으로 근무사를 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 강주, 충청 또한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를 추진 중입니다. 타 시도의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생각과 경남, 부산 행정 통합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시티라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뭐 대규모의 도시를 의미한다고 보면 우리 경남도 그렇고 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다. 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뭐 특별지방자치단체든 안 그러면 행정협의회 방식이든
그것은 모두가 지금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이고,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대구 경북이 어제 1차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통합을 하는 경우에 특별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주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행정 통합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많이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광역자치단체 간에 통합이 됐다고 해서 수도권에 대응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자치단체의 부담과 행정의 그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통합을 하면 중앙정부의 이 권한이라든지 사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중앙정부에 못지않는 그런 어떤 이 사무 배분이나 인적 자원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부여가 돼서 지방 정부에 준하는 위상을 가질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덩치 커지라고 해서 수도권에 대응을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산 경남 통합하고 대구 경북하고 우리 영남까지 다 통합한다고 수도권에 대응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권한들, 지금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이 돼야 이 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구 경북이 통합하든 부경이 통합하든 그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 통합에 걸맞는 위상을 중앙정부가, 이게 그냥 권한 일시에 통합했으니까 너 그냥 인센티브로 준다는 시혜적인 그런 권한 이양이 아니고, 정말 과감하게 지방 정부라고 할 만한 그런 권한과 위상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지방 단위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정책도 수립할 수 있고 그 행정력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수도권에 대응하는, 수도권이 왜 집중 일극화되어 있냐면 모든 자원과 모든 권한과 교육, 금융 모든 권한이 완전히 모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권한이 영역이 넓어진다고 수도권 대응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그는 이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배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도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때 그 효과가 정대되는 것이지, 도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 부산 행정통합은 지난해 우리가 여론조사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1차 여론조사 결과 우리 경남 도민과 부산 시민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통합을 했을 때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또 그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시해서 우리 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인식을 좀 넓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민과 시민의 여론조사를 해서 통합을 추진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본 구상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연말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부산시장께서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자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쯤 한번 그 부산시장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는 수십 년째 사실상 거의 매년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의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덩치를 키워서 수도권에 맞대응한다,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지금 통합을 해서 내 삶에 대한 어떤 것이 나아지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민이 통합의 실질적인 혜택을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행정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성심성의 있고 도민을 설득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로 예. 보면 직근적인 논리입니다. 그렇죠. 통합이랑 이거 합친다는 것이. 근데 이제 통합을 시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그 통합된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 분권의 논리로서 이렇게 직권의 논리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을 안 주고 통합만 하라는 것은 이는 직권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공감합니다.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본사나 병원, 대학 캠퍼스 같은 거 이전을 갖다가 차라리 물 밑에서 접촉을 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게 훨씬 행정 통합보다 더 효과가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도권 분산 정책은 지방 행정 통합도 중요하지만 몸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울에 있는 각종 기능들 지금 네.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경제, 행정, 사회 모든 권한이 수도권에 서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 모든 기능 중에 한두 가지만 담당하고 나머지 기능들을 지역에 분산시켜서 국토가 또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능은 분산시키지 않고 지방에 통합만 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경남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에서 행정구역 경계선을 넘어 4개의 생활권역으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의 실행력을 제대로 갖춰서 최근 진주 사천 논의처럼 산발적인 통합 논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으로 통합의 효과를 도민들에게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향후 강역행정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과거에 보면 모든 그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이 대부분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도 전체로 봐서 그 균형적인 어떤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광역 단위 이 계획과 기능 배치, 우리 경남도 전체의 자원과 모든 기능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질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개발 방식이 전부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 도심은 공동화되고 이렇게 그 슬럼화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도시 개발 방식도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 광역 그 도시계획을 통해서 시군이 할 부분 하더라도 우리 도 전체를 놓고 자원 배분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도시계획도 결국 수립하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그 광역 도시계획에 좀 맞게 이렇게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군과 함께 그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도정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집행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